잣나무 털록병의 병원균이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전파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기주 식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잣나무 털록병균이 중간기주에서 잣나무로 옮겨갈 때 형성되는 포자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잣나무 털록병에 걸린 잣나무의 줄기나 가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수피가 부풀어 오르고 터지면서 흘러나오는 끈적한 물질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잣나무 털록병균에 감염된 잣나무의 병든 가지나 줄기에서 봄철에 형성되어 중간기주로 날아가는 포자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전문가분들을 위해 이 잣나무 털록병,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죠. 여기에 대한 핵심만 딱딱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단부터 방제까지 실전 전략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 병이 대체 뭔지 개요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현장 진단법, 그리고 종합 방제 전략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엔 관리의 핵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잣나무 털 룩병이 대체 어떤 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 개요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36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잣나무 숲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특히 좀 안타까운 게 한창 자라야 할 어린 나무들, 그러니까 5년생에서 20년생 사이의 나무들한테 피해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잣나무가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잣나무나 스트로보 잣나무는 이 병에 아주 취약해요.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섬 잣나무나 눈 잣나무는 저항성이 꽤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방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병을 잡으려면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대체 어떤 녀석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 생활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크로나리티움 리비콜라라는 곰팡이입니다. 녹병균의 일종인데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약점이 뭐냐면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식물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걸 기주교대라고 하죠.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방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그 두 기주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겁니다. 한쪽은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소나무과 식물들이에요. 여기서 녹포자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이걸 우리가 중간기주라고 부르는데 송이풀이나 까치밥나무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 몸에서는 담자포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균은 잣나무와 송이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중간기주가 송이풀도 있고 까치밥나무도 있다고 배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치밥나무가 중간기주 역할을 한다는 게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오로지 이 송이풀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간기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방제 타겟은 명확해지는 거죠. 바로 송이풀입니다. 인형상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병의 확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원균의 생태를 알았으니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병을 초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채는 것. 바로 현장 진단법입니다. 현장에 딱 나갔을 때 나무를 보고 아, 이게 잣나무 털 녹병이구나 하고 확신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분들은 병징과 표징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단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먼저 병징입니다. 이건 병원균에 감염된 나무가 아파서 나타내는 반응,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잎에 작은 노란 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다가 병이 진행되면 가지나 줄기가 누렇게 변하면서 퉁퉁 부어오르죠.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심하면 송진이 줄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병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증만으로는 100%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바로 표징입니다. 이건 병원균의 실체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4월에서 6월쯤에 감염된 부위를 잘 보세요. 나무 껍질을 찢고 오렌지색의 돌기 같은 게 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녹포작이라는 건데 이 안에 노란색 포작가루가 가득 차 있죠. 이걸 발견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잣나무 털 녹병입니다. 이걸로 확진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진단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나무는 한 번 걸리면 1, 2년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좀 큰 나무라고 해도 몇 년 앓다가 결국은 고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죠. 자,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싸워야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종합적인 방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 병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인 작전을 펼쳐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그리고 생물적 방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리적 방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선 중간기주가 뭐라고요? 네, 송이풀입니다. 5월에서 8월 초 사이에 이 송이풀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주로 땅에서 가까운 아래쪽 가지를 통해 침입하니까 나무 아랫부분 가지를 미리 쳐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미 병든 가지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잘라서 태워버려야 하고요. 애초에 송이풀 많은 곳에는 잣나무를 심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화학적 방제. 그러니까 농약을 쓰는 건데요. 이건 사실 넓은 산지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묘목을 키우는 묘포장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시기가 중요한데 8월 하순쯤, 그러니까 송이풀에서 담자포자가 날아올 때쯤 맞춰서 보르도액을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 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예방 백신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방제인데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튜버쿨리나 막시마라는 곰팡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녀석은 잣나무 털녹병균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천적이에요. 이 기령균을 이용해서 병원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잣나무 털 녹병 관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 나무가 아파서 보이는 병진과 병원균 자체가 드러나는 표징, 특히 그 오렌지색 녹보자기를 구별해서 확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둘째, 통합적 방제.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송이풀 제거 같은 물리적 방법, 묘포장에서의 화학적 예방, 그리고 기량균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잣나무 털 녹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유전학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